4단계에서 식초에 대한 사과 사이다 식초를 포함해서 해독할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초는 장기에 아주 깊숙한 곳에서 탈수 현상을 일으킨다. 해독 기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탈수이다. 식초는 독성 물질을 장기 속에 가둬서 보존한다. 몸에서 배출시키려고 가두는 것도 아니고 독소도 탈수에 한 몫을 한다 이랬네요. 가두어 놓는다는 것이 배출이 안 된다는 건데, 식초는 독소 배출을 돕기는커녕 세포에 있는 수분마저 빨아들임으로써 독소와 독성물질이 세포와 장기를 침수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같은 식초 작용을 더 피크를 담는 과정에서 볼 수 있다. 피크를 담그려면 1병에 오이를 넣고 식초 섞은 물을 오이가 잠길 만큼 부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한 물에 불소, 납, 비소, 살충제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경우에 식초는 오이가 절여지는 과정에서 독소와 결합해서 독소를 오이 속으로 끝까지 밀어 넣는다. 이것이 식초의 작용이다. 그런데 혈액에도 물이 있고 독소가 떠다닌다. 물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물이 독소를 씻어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초를 섭취하면 우리 몸은 피클병이 되고 우리 장기는 피클이 되는 것이다. 식초는 우선 독소를 에워싼 물에서 독소를 분리시킨다. 분리된 독소는 장기와 분비선과 결합 조직을 파고들고 이런 해독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가 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식초에서 사과, 사이다, 식초는 예외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물론 사과, 사이다, 식초는 영양이 풍부한 사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식초보다는 영양 가치가 높다. 그러나 적포도나 포도식초보다가 약간 높은 수준일 뿐이다. 포도 역시 사과 못지않게 영양이 풍부하니까. 어쨌든 과일 식초도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다. 위에 설명한 식초의 작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떻게 만들어진 식초이든 간에 식초는 전신에 매우 깊은 탈수 현상을 일으킨다. 결국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바로 그 독소와 독성물질이 식초 때문에 몸속에 보존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식초라는 것이 장내 유산균으로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식초의 특성이 물을 침투시키니까, 침투시킬 때 독성이 빠지지 않는 상태라면 그걸 또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니까, 먼저 해독을 하고 몸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식초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발효식품, 콤부차, 사워크라우트, 코코넛, 아미노 포함. 발효식품의 대중적인 인기 때문에 뭐든지 발효시키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발효는 치유기법이 아니다. 인류가 오래전에 식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안한 생존 전략이다. 요구르트를 예로 들어보자. 대부분 요구르트는 유제품에 속한다. 그리고 모든 유제품은 수많은 만성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이러스와 유해 박테리아의 먹이다. 요구르트에 함유된 미생물이 유익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좋은 설계를 하지 않은 생요구르트도 유제품이며 모든 유제품은 이론에 불과한 이점보다 단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제품 속의 단백질과 유당은 우리가 앓고 있는 병증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먹이이다. 지금은 병증이 없더라도 나중에 생기지 않으려는 보장은 없다. 지금 몸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은 앱스타인 바이러스나 유해 바이러스 같은 잠자는 괴물이 요구르트를 먹고 있다면 말이다. 코코넛 요구르트나 기리유 요구르트 같은 비유제품 요구르트를 먹는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발효식품 자체가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자, 발효된 육류나 발효된 동물성 설고기는 절대 피해야 할 식품이다. 동물의 살에 있는
미생물의 죽음의 미생물이다. 그러니까 동물이 죽었을 때 사체를 부패시키는 미생물이다. 동물의 사체에 자생하거나 또 얼마붙어서 분리를 촉진하는 미생물에게 썩은 살은 최고의 정식 환경이다. 여기 썩었다는 것과 반려라는 것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덤터미를 만들었네요. 자, 그럼 반려와 썩는다는 것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런 미생물이 건강한 장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반려식품 중에서 그나마 제일 유익한 식품은 김치와 소크라우트 같은 발효된 채소와 허브이다. 이것들은 썩은 살에 사는 그런 미생물은 없기 때문이다. 식물 분해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훨씬 유익하고 건강하며 적어도 우리 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미생물도 해독과 치유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우리 몸에 어떤 미생물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우리 몸속에는 수백 가지의 유익한 미생물이 존재한다. 여기에 발효된 야채의 미생물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발효된 야채에 함유된 영양소가 몸에 이로울 수도 있지만 끼니마다 발효된 야채를 챙겨 먹어야 할 만큼은 아니다. 우리가 평생 먹을 수 있는 끼니는 한정되어 있고 매 끼니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발효된 배추나 기타 채소로 밥상을 채우기보다 바질, 시금치, 또 상치, 아주비 등을 생으로 먹는 것이 훨씬 이로울 것이다. 우리 몸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은 바질이나 샐러리 주스 같은 허브를 먹고 증식하기 때문이다. 루꼴라, 상추, 케일, 시금치 같은 잎채소도 미생물의 좋은 먹이이다. 콜리플라워 같은 신선한 생야채와 사과 같은 과일도 마찬가지다. 발효식품이 유익한 미생물의 증식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발효식품은 그런 역할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발효식품이 건강한 미생물에게 최상의 먹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의 목표는 장에 살고 있는 건강한 미생물에게 몸에 꼭 필요한 음식을 먹이는 것이다. 그런 음식이 바로 언급한 야채들이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발효될 때 그 미생물이 발효식품에 들어있다라는 관점에 봤을 때 여기서 우리 이 저자가 말하는 신선한 채소라는 것은 또 들어가서 그 미생물이 살고 있는 발효식품이 또 들어가서 함유해서 또 받치되는 먹이로서의 채소의 어떤 이런 영향을 또 시너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내용 속에서 들어지는데, 무엇이든지 연구는 완벽한 연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과정을 우리 몸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반려될 때 또 식초가 될 때 거기는 미생물이 작용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샐러리 주스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콤부차를 마셨을 때와 비교가 안 되는 효과를 체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생이 바뀔 만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샐러리를 통해서 다른 요법으로 한 번도 얻지 못할 이점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한 달 내내 콤부차를 마셔도 만성질환에 전혀 차도가 없는 반면에 샐러리 주스를 한 달 동안에 꾸준히 마시면 바로 치유에 효과가 나타난다. 샐러리 주스는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60종이 넘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변종과 또 60종이 넘는 연쇄장 구경 변종 같은 병원균의 대적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균의 먹이가 되므로써 이랬네요. 그러니까 유익균의 먹이로서의 샐러리 주스가 좋다고 하다. 유익균. 그런데 잘못된 또 식초나 발효식품에 있는 균들이 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유익한가?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반려라는 것은 썩은 것과 다르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발효식품 섭취로 차도를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사실 발효식품을 식단에 더하면서 들벌 메이커 음식을 빼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발효식품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효식품을 먹기 시작하면서 글루텐을 끊고 치즈도 덜 먹는 시기다. 결과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글루텐을 끊고 유제품을 절제한 덕분이다. 기름진 패스트푸드를 끊으면 좋은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하지만 동시에 발효식품을 먹거나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문제일까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문제가 아니라 발효식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발효식품 자체가 미생물인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네요. 건강에 도우지 못한다. 문제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 있으며 이 책의 해독법이야말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발효식품은 순세기 동안의 인류와 함께 해왔다. 치유 분야에서도 발효식품에 주목한 지 오래가 되었는데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 서구 사회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발효식품은 우리가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발효식품이 도움이 되었다면 만성질환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런 동안에 발효식품이 해답이 된 적은 없었다. 해답이 완벽한 그것 자체만으로 무슨 해답이 될 수 있었겠나요? 독성이 계속 들어오니까. 발효식품 덕에 만성질환이 완화된 사람도 없었다. 건강 관련 논의에 발효식품과 마이크로바이옴을 끌어들이는 것은 뒤그러지는 것 같다. 애초에 해답이 되지 못하는 이론에 세계를 묻혀서 뭐 그런 것이라 했네요. 만성질환의 세계는 거짓 정보의 늪에 비유할 수 있다. 당신이 그 늪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해답과 진실을 찾으려 할 때마다 예컨대 만성질환의 원인은 병원균이라는 진실에 다가가려 할 때마다 늪에서 악귀가 뛰어나와서 당신의 발목을 잡고 다시 늪으로 끌어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속상이다. 네가 아픈 진짜 이유는 렙틴 때문이다. 콜라겐이 부족해서다.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깨어져서다. 그러니 발효식품을 더 먹어라. 라고 또는 네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병이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해서 병을 키운 거다. 몸이 자가면역 반응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을 비롯해서 모든 메디컬 미디엄 시리즈에 나온 해답을 꼭 붙들지 않으면 진실을 찾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악기는 당신을 유령과 거짓 정보가 들끓는 늪으로 다시 끌고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모든 이런 어떤 건강의 어떤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는 듯한 이런 것들은 그것을 뭐 거짓 정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도 핵심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저자는 조금 과잉해서 이 해독 부분에 포커스를 깊이 맞추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과하게 터치를 하신다라는 느낌은 들어지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샐러리의 어떤 효능은 또 신선한 것으로서의 효능이 대단한 참 하늘이 주신 식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발효식품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럼 이제 카페인에 대해서 커피, 말차, 코코아 뭐 포함해서 카페인에 대해서 카페인은 해독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가지 현상을 유발한다. 첫 번째는 트러블메이커 음식 대부분의 공통점이 또 탈수 현상이다. 두 번째는 부신장에 따른 아드레날린 과하다 분비. 혈류에 과다한 양의 아드레날린이 흐르면 뇌나 간, 신장의 손상으로 이어진다. 뇌, 간, 신장 손상, 아드레날린이 그래서 카페인은 토쟁 도피 반응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토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게끔 부신을 자극한다. 토쟁 도피 반응은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실, 대립 등에 처했을 때 맞서느냐 도망가느냐 생존에 더 유리한 쪽으로 본능적으로 택하게 하는 특권 같은 것이다. 토쟁 도피 반응은 부신에서 생존에 최적화된 배합으로 호르몬을 분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의과학계는 그 배합을 아직도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 그런데 카페인 섭취는 가짜 위기를 만들어낸다. 카페인의 양측이 소년이 되는 셈이다. 또는 학교에 불이 나지 않았는데 장난으로 화재 경보를 울리는 학생이 되는 셈이다. 하루 종일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은 마치 매 순간이 위기 상황이라고 몸을 속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부신은 하루 종일 불필요한 반응을 하다가 결국 감각이 무뎌서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가 있다. 아드레날린이 중추신경계를 수시로 작용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도진도피 반응에 특화된 배합의 아드레날린은 몸에 매우 해로울 수가 있다. 중추신경계와 장기가 부식될 만큼 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아드레날린은 평상시에는 분비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분비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원래 용도에 맞게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끔 분비되어야 한다. 도진도피 반응에 특화된 아드레날린이 자꾸 분비되면 간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아드레날린을 흡수하느라고 서서히 지쳐갈 것이다. 억지의 활성화를 만들면은 지친다는 거네요. 카페인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잠에서 깨고 몸이 움직일 힘이 생긴다. 우리는 카페인을 마셔주어야 시동이 걸려서 아드레날린은 뿜어져 나오고 정신이 번쩍 들고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고 몸도 마음도 준비가 되어서 비로소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매일 카페인에 의지해서 그런 상태를 만들다 보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렇게 부신을 짜는 일은 꼭 필요한 때를 아껴둬야 한다. 매일 부신을 혹사시키다 보면 진짜 스트레스가 폭발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할 상황에 닥쳤을 때 정신이 아득해지고 인지와 반응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가 있다. 습관적인 카페인 섭취로 시도 때도 없이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에 파묻혀서 지금이 진짜 위기라는 신호가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네요. 마침내 무슨 결정을 내리더라도 카페인 중독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를 꼬이게 만드는 또 안 하느니만 못한 결정이 될 수 있다. 그 실수에 따른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곤 한다. 어차피 벌어질 사고여서 이것도 다 경험이야. 교훈을 얻으면 돼. 이렇게 그럴 때 최선의 결과가 왜 나오지 못했는지 파악도 못한 채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카페인 섭취를 처리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 각성제에 의존하지 않고 살 때 우리는 심신이 건강해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최근에 말차와 코코아를 매일 먹는 습관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카페인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킨다. 말차와 코코아는 수십 년간 커피나 홍차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증상을 일으킨다. 요즘에는 혈당 불안정, 두통, 불면증, 초조함, 까닭없는 슬픔, 위인증, 만성 탈수, 신장 결석, 몇 년 후에 체중 증가, 조기 피부 노화, 부신 피로, 어떤 경우에는 여성 탈모까지 나타날 수 있다. 상업적인 후원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코코아와 말차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광고가 과학적인 근거를 되어주고 있다. 홍차와 커피에 대해서도 그랬다. 정도성 있는 식품을 생산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연구를 후원하는 것은 수익과 직결이 된다. 그런 면에서 카페인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